220 몇 쪽이요? 4요. 224. 밑에는 시적 창조의 음, 224쪽? 오케이. 시적 창조의 비밀을 풀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는, 어느 날부터 사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색. 사색. 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인가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죠. 사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색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미처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색을 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원래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그 어떤 인성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 갖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걸 놓쳐버렸어요? 에? 우리가 욕망도 있지만 문명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이 다 퇴색되거나 약화돼 버린 거죠. 그죠? 자, 그 시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뭐 이렇게 중세 뭐 이렇게 쭉 옵니다. 오는데 근대 이렇게 오면서 자, 이때까지는 삶의 한 그 삶의 덕목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철학적 기반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셨죠?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과 결부가 되어 있었죠. 산다는 것이 철학과. 근데 근대라는 걸 통해서 뭐가 되나요?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삶과 철학이 분리가 되어버리고 왜 분리가 되냐면 근대는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약화되고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뭘 더 해야 돼요? 사색적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사색적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근대 이후 현대다. 현대는 무엇까지 소멸이 됐나요? 잃어버렸나요? 철학도 잃어버리고 사색도 잃어버린 시대가 현대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더해서 뭐까지 잃어버렸다고요? 종교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종교가 굉장히 융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조리로 보면 종교의 태화죠. 종교가 굉장히 태화합니다. 아랍이나 이쪽이 이제 그 종교가 성하지만 그 여타 지역은 굉장히 종교가 후퇴했어요. 자, 그러면 철학과 사색이라고 하는 부분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태화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뭐예요? 예술을 하거나 시를 쓰거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잃어버린 시원을 찾아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색이 필요하다. 사색이 필요하다. 원래 우리는 사색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있었다, 안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삶이 곧 철학이고 산다는 것이 곧 사색이고 아셨죠? 산다는 것이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본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과학 플러스 법체계라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러가 버린 거죠. 아셨죠? 법이 성하면 무엇이 약화가 되나요? 법이 성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약화가 돼요. 우리는 그동안 사는 것이 뭐예요? 저 새끼는 양심도 없는 놈이야. 그러면 가장 크게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양심은 고사하고 양심이 어떻게 됐든 간 관계없이 뭐만 위반하지 않으면 돼.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돼.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돼. 이런 세상에 우리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뭐예요? 사색이 필요하다. 사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적 창조의 비밀을 풀기 위하여
사색하고 몰두해야 할 필요성은 그것이 근대의 산물이라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바로 그 행위 속에 근대성이 기초한다. 어떤 행위? 사색하는 행위. 제가 말씀드렸죠. 사색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시인들의 불쾌함은 근대인의 의식과 세계관 속에서 근대인으로서의 자신을 부정하고 근대의 기초관념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상한 현상을 설명해 낼 수 없는 무능에 기인한다. 부서지지 않는 유일한 바위이며 세계의 기둥인 자라는 의식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의식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이상한 요소가 나타난 것이다. 영감의 문제를 정확히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대 사회가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다. 시사에서 그 순간은 초현실주의로 불립니다.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근대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1910년에 와서 초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다. 1930년이군요. 30년대에 와서 초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가 뭐예요? 근대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대는 뭐예요? 근대는 이성이에요. 이성. 아셨죠? 이성입니다. 신은 이성인가요? 이성이 아닌가요? 이성이 아닌 거죠. 신은. 신은 이성이 아닌 겁니다. 신은. 자, 근대는 이성인데, 자, 이성 중심주의라고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성 중심주의. 그동안 우리가 근대를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 어떤 사회 재현상을 뭐예요? 이성과 결부시켜서. 아셨죠? 이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자, 이성 중심주의가 지향했던 게 뭐예요? 이상주의죠.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 자,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 바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면 곧 뭐다? 뭐가 온다? 인간이 바라고자 했던 모든 세상을 다 성취하거나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동안은. 근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깨졌다? 세계 1, 2차 대전에서 깨져버렸다. 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그죠? 딱히 전쟁이란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딱히 저 새끼가 적군이야. 나는 이쪽 편이고. 근데 쟤는 내게 미움도 준 바가 없고, 아셨죠? 나를 평소에 잘못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적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맞서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그거는 해서는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단 무의식, 아셨죠? 이런 것들에 빠지거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 빠지면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상대편은 소멸시켜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 광기가 휩쓸어 갔던 시대가 뭐예요? 세계 1, 2차 대전이었다. 거기에는 이성적 논리라든가, 아셨죠?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바탕이 송두리째 허물어지는 거죠. 그건 착하고 나쁘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유도 없이 죽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6.25는 안 그랬나요? 6.25는? 몇몇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그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이잖아요. 그죠?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랐다고요. 모른다고요. 응?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어떤 평화주의, 어떤 진영 논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동원될 뿐이죠. 그래서 무조건 죽인 거예요. 무조건. 남쪽 사람들은 북한을 죽이고요. 북한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을 죽이고요. 아셨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인간 이성 중심이라고 하는 이성 중심주의를 토대로 해서 구축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될 수밖에 없죠. 부정될 수밖에 없죠. 아셨죠? 그래서 태동되는 것이 바로 초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위스, 이게 연도는 아마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920년대 중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스위스 쥐리히라는 데서 앙드레 브로똥이라고 하는 이 일군의 천재죠. 일군의 천재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다다라고 하는 그냥 이 카페 이름이에요. 다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문해지도 다다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멘트 하기 이전에 다다로 하려고 했더니만 너무 극단적이다는 거죠. 너무 뭐라 그럴까 초현실주의적이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제목이다. 이렇게 해서 모멘트로 바꾼 거예요. 모멘트로. 카페 이름이 다다인데 다다에서 모여서 무엇을 논의했나요? 이 초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그런 거를 하면서 결성된 모임이 바로 거기서 태동된 게 초현실주의예요.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선언도 나오고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옥타비오 파스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초현실주의는 우리에게 주체와 현실이라는 형태로 불리는 객체 사이의 투쟁을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시도로서 등장했다. 고대인들에게 세계와 의식은 모두 충만하게 존재했고 이렇게 됩니다. 세계와 의식은 분리됐나요? 같았나요?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물활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물활론. 대상과 플러스 나는 어때요? 같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윗세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뭐예요? 정한수라고 아시죠? 정한수가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정한수는 어떤 물을 정한수라고 해요? 네. 장독에다 옛날에는. 네, 원래 그 정한수는 북두칠성 아시죠? 북극성. 이것이 비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극성은 변화가 되는 별이에요, 아니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음에 대한 뭔가에 대해서 추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린 진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변해버리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빛이 비친 물, 우물물이죠, 우물물. 북극성은 언제 제일 빛나요? 새벽에 빛나는 거예요. 새벽 3시나 아셨죠? 5시 사이에. 그럼 하루 중 가장 청명하거나 맑은 날이죠. 또 기운이 가장 승한 날이고. 그래서 그걸 뜯어 놓고 아까 장독대 얘기하셨잖아요. 장독대에 올려놓고 자 봅시다. 장독대가 여기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새벽에 누가 기도해요? 할머니가 기도해요. 할머니가 기도해요. 그러면 무엇을 향해서? 보름이라고 하는
보름달이 뜨거나, 그죠? 아니면 샛별, 샛별이라거나 이런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때 그 순간은 뭐예요? 그 보름달과 샛별과 그 기도의 행위는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기도고 샛별은 샛별이고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다. 일체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관계 또한 뚜렷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충만하게 존재했고 이렇게 나와요. 고대인들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존재가 살벌한 투쟁의 형태로 다가온다. 한편으로 세계는 증발하여 의식의 이미지로 변하고 우리 의식의 저변, 찌꺼기에만 남아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화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의식의 찌꺼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 얘기로만 전해지고 있는 어떤 현상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었다. 다른 한편 의식은 세계의 반영이 된다. 초현실주의 시인들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다툼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문제는 나와 너라고 하는 문제죠. 이성중심주의 사회는 이성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죠. 나 주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실망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중심주의를 통해서 이상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보기 좋게 깨져버린 거죠.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린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한편으로 세계는 증발하여 의식의 이미지로 변하고 다른 한편 의식은 세계의 반영이 된다. 초현실주의 시인들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다툼을 제거하려 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거죠. 나와 너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이것을 제거를 해버리면 아셨죠? 제거를 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거죠. 하나의 현상만 있는 거죠. 현상만. 아셨죠? 하나의 현상만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이 추구해 가고자 했던 어떤 세계입니다. 그들의 과업은 근대 세계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 되었다. 낭만주의 계승자인 초현실주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유리되고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현실주의자들을 좋아해요? 낭만주의자들을 좋아해요? 여성분들은? 낭만주의자를 좋아하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낭만주의일까요? 현실주의자일까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남자들은요. 분위기보다는 뭐예요? 실용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런 걸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에리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토에 대한 문제가.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낭만주의가 돼야 돼요? 현실적이 돼야 돼요? 현실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성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현실주의자인가요? 낭만적인가요? 낭만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놈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저 자식은 도대체 현실적이도 않고 뭐도 없는데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안 하고 하여튼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잘못 얘기하면 또 맞아 죽습니다. 여자분들한테. 하여튼 여자분들은 낭만주의자들을 꽤 좋아합니다. 분위기 좋아하고요. 그죠? 분위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여성이나 한번 꼬셔볼까 하고 이제 낭만주의자는 아닌데 낭만주의자인 척하고 윗선을 떨면서 뭐 노을길도 한번 같이 걸어보고 와우라고 하면 소리도 같이 한번 쳐주고 뭐 시몬 뭐 낙엽 밟는 소리를 아느뇨 뭐 이런 얘기는 해서고 그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낭만주의 계승자의 초현실주의는 노발리스가 최상의 논리학으로 명명했던 그 과업을 완수하려고 했다. 즉 우리를 찢는 오래 묵은 이율 배반을 파괴하고자 했던 것이다. 낭만주의자들은 주체의 이름으로 생으로 가득 찼던 어제의 세계에 대한 환각껍질이 되어버린 현실을 부정했다. 초현실주의 역시 객체에 대해 공격했다. 그러나 객체를 녹였던 그 산은 주체마저 녹여버렸다. 자아도 없고 창조자도 없으며 단지 시적 힘만이 근거 없고 설명할 길 없는 이미지만을 선호하고 양산하는 종이를 휩쓸고 다닐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기술법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자동기술법이라고. 뭐 아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그 이미지들을 곧바로 종이 위에 어떻게 해요? 휘갈겨 쓰는 거죠. 휘갈겨 쓰는 거죠. 그것은 뭐다? 일종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시석이 참 편하죠. 그래요. 시석이 참 편해요. 시석이. 근데 그 초현실주의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되나요?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에 지배를 받나요? 이성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천정에 뭐가 발자국들이 돌아다닌다. 천장에 무슨 발자국 할까요? 사자 발자국 할까요? 사자 발자국이 돌아다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한번 작정하고 이렇게 딱 써놓고 나는 뭘 생각해요? 자유를 느껴요. 야, 이거 이렇게 써서 되겠나? 이게 먼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먼저 들어오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렇게 써서 교실 갖고 가면 또 뭐 주명일 선생님 뭐 또 잘못 썼다고 또 욕하지는 않을까? 이거는 벌써 뭐예요? 이성적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억압하거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이는 초현실주의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설사 한두 번 흉내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이 초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삶의 태도라든가 자기의 그 어떤 그 부분 그 생활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현하고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남들이 겨울 코트 입고 다닐 때 지는 그 넌닝구 바람으로 댕긴다든가 그럼 어디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라고. 그럼 이거 욕할까봐 아셨죠?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최근에 야 오늘 좀 쌀쌀한데 긴 걸 입을까? 그래도 아직 여름 뒤끝인데 반팔을 입어야 되나? 내가 긴 걸 입고 가면 아무도 긴 걸 입고 안 오는데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 아침에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럼 나는 초현실주의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간에 어때요? 나 반주 입고 다니고 싶으면 반주 입고 다니고 아셨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현실에 구애되지 않는 거죠. 이성적 지배를 받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발리스가 최상의 논리학이라고 명명했던 그 과업을 완수하려고 했다. 그래서 밑에 쭉 보면 자아도 없고 창조자도 없으며 단지 시적 힘만이 근거 없고 설명할 길 없는 이미지만을 선호하고 있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보면요. 전시회 같은 데 이렇게 가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걸 파격적으로 보신 적이 있어요? 그림 물감이 이렇게 물감통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 캠퍼스처럼 이렇게 헝겊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면 온몸에 묻혀서 그냥 딕을 굴르는 거예요. 막 딕을 굴러서 하면 한 5분 동안 띠글띠글 굴르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어떻게 돼요? 그거 갖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 갖다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작품이에요. 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그림이라고 하면 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꽉 차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뭐예요? 생각들이나 아니면 표현의 이미지들을 세계관을 여기에 투영을 해서 표현해내는 것이 그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조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나는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다? 이성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그것이 오염이 되어 있으므로 내가 그려내는 이 세계조차도 이미 오염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염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판에 막 띠글띠글 굴르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그려놔요. 그러면 이거는 지 의도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행위적인 의도는 있을지언정 거기 펼쳐지는 모든 그 이미지들, 그림들, 형상들은 지 의도와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려놔요, 그림을. 그렇게 하고 뭐예요? 그 그림을 보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안 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누가 줘요. 갖고 가서 네가 여기서 똥을 누든지 오줌을 누든지 네가 술 먹고 여기 뭐 오바이트를 하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음 애를 1년 뒤에 만약에 내가 그 전시회 할 때 부탁하면 그거 갖다 다오. 그러면 이때 지가 했던 그림과 내가 갖고 와서 저벅저벅 밟고 다니고 그 쥐가 오줌 누고 하는 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럼 이 그림과 이 그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죠. 또 다른 세상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이들은. 자, 모든 사람이 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시적 행위는 문자 그대로 비자발적이 되어 항상 주체의 부정으로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시인의 사명은 그 시의 힘을 불러 고합전류로 바꿔서 이미지들을 방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주체와 객체는 영감을 위해 용해되어 버렸다. 초현실주의 대상물은 사라져 버렸다. 그것은 침대이고 바다이며 동굴이고 쥐구멍이며. 너는 쥐구멍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첫 행위에 강신자는 쥐구멍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강신자는 뿔 따고 나겠지만 그 쥐구멍이야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거울이고 칼리신의 입이다. 주체 역시 사라진다. 시인은 두 개의 단어 혹은 두 실제 사이의 만남의 장소인 시로 변한다. 이렇게 초현실주의는 양가적 가치 사이의 모순과 유화론을 부수고자 했다. 단호한 의지로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말았다. 이제 세상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교가 얘기하고 공이라고 하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세계도 없고 의식도 없는 거죠. 의식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긴 하죠. 세계의 의식도 없고 의식에 비친 세계도 없습니다. 상상력이라는 천장으로의 비행 외에는 환풍구도 없어졌다. 영감은 이미지로 나타나거나
실현된다. 영감을 통해 우리는 상상한다. 상상할 때 우리는 주체와 객체를 해체하고 우리 자신도 해체하며 모순도 함께 제거한다. 이것이 초현실주의자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시가 나아가야 되는 어떤 세계죠. 제가 가끔 종교 얘기하고 기독교적인 바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왜? 하나님의 세계는 의식도 없고 주체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영감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전의 시인들과는 달리 초현실주의는 그것을 무기로 삼고 칼처럼 휘둘렀다. 그렇게 하여 영감을 이념하고 또 이론화했다. 초현실주의는 단순한 시운동을 넘어 하나의 시학 혹은 더욱더 결정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세계관이 되었다. 표출된 계시인 영감은 주관주의의 미궁을 깨뜨린다. 그것은 의식이 잠들자마자 갑자기 우리를 엄습하는 무엇이다. 그것은 경계의 모든 문들이 닫힐 때만이 비로소 열리는 다른 문을 통하여 분출하는 그 무엇이다. 경계의 문이 닫힐 때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담배를 피는 거, 담배를 피지 않는 거,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여기 제 같은 놈이죠. 어쨌건 담배를 피는 놈. 그럼 요 중간에 이게 뭐가 있어요. 담배를 피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하는. 그죠? 이거조차도 없으면 담배를 계속 피죠. 뻑뻑 피죠. 담배를 안 피는 좋은 세상이에요. 에? 담배를 안 피는 좋은 세상. 근데 여기 딱 가서 담배를 끊어야지 가봐요, 여기에. 그러다가 여기를 딱 넘어갑니다. 아셨죠? 넘어갔다가 우리의 습이란 게 뭐예요? 자꾸만 옛날로 자꾸 땡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어 보니까 뭔가 무료해. 뭐가 없어. 그럼 또 여기로 와. 홀딱 하고 여기 와요. 여기 왔다가 피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틀이나 참았는데, 아까워 죽겠다, 이 말이요. 그럼 다시 또 자학정을 해.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몸이 조금 안 좋으면, 내가 죽을까 보다. 이 담배를 끊어야지. 그럼 요거 며칠 있다가 또 끄덕끄덕하고 몸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여기 와 있어요. 지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아셨죠? 그래서 아까 문의에게 경계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경계의 문이 항상 이게 미닫이 이런 문인가요? 바깥에서도 안쪽으로 밀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밀고 이 문이죠. 그죠? 근데 한번 지나가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정맥인가요? 정맥? 우리 피는 이렇게 순환해서 발바닥으로 내려가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오면 한번 올라오는 피는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못 내려가요? 그거는 역류해버리면 그거는 하지정맥이죠. 그죠? 하지정맥이 그런 현상이에요. 못 내려가잖아요. 그걸 판막이로 이렇게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아셨죠? 그래 버리면 여기에 있는 담배를 피는 놈이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가서 다시 안 오면 문이 닫힌 거잖아. 이것을 끝내버린 거잖아요. 이 섭을 다 끊어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못 끊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쪽도 열리고 저쪽도 열리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응? 그 얘기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그것을 경계의 모든 문들이 닫힐 때만이 비로소 열리는 다른 문을 통하여 분출하는 그 무엇이다. 내면적 계시로서의 영감은 의식의 단일성과 동질성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든다. 자아란 없고 우리들 개개인의 내부에는 여러 개의 목소리들이 사운다. 영감에 대한 초현실주의적 사고는 우리들의 세계관의 파괴로서 나타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예요? 현실이죠. 그죠? 현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세계관을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이 단순한 환영임을 고발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은 바로 영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다.
초현실주의적 세계관은 영감의 파괴적이고요. 재창조적인 활동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초현실주의는 신이나 이성이 차지하고 있던 중심을 영감이 대신 차지하는 사회, 그런 시적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됩니다. 좀 독특하죠? 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 그 다음에 이성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영감이라고 하는 그 세계성으로서 메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공격적이고요. 따라서 초현실주의 진정한 독창성은 영감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의 세계관으로까지 확대했다는 데 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영감은 단순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나 공허한 미신 혹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치부되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근본 개념과 상충되지 않은 하나의 관념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영감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영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관념들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우선 넘어가자고요. 초현실주의 이전의 모든 위대한 상징주의, 낭만주의 시인들은 영감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몰두했지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시인들과 다른 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시인들은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삶의 한 덕목이었으니까. 아셨죠? 그들은 전 시대의 찌꺼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감은 과거로 돌아가 중세인, 그리스인, 야만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낭만주의자들의 고딕주의, 근대시의 일반적인 의고주의,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서 망명자로 사는 시인의 초상 등이 영감을 순화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초현실주의는 신, 자연, 역사, 인종 등의 외부 요인에 의지하지 않고도 영감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인정함으로써 시인의 저항과 추방을 멈추게 만들었다. 영감은 인간 속에 있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혼동되며 인간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무엇이 되었다. 이것이 1차 초현실주의 선언의 출발점이었다. 아까 이제 앙드레 브레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한 바로 이 점이 아직도 강화되고 있지만 브로똥과 그의 동료들이 가지는 독창적인 세계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자동기술법, 자기최면. 자, 자기최면 이런 것들 자동기술법과 결부되는 것은 광기, 디오니소스적 속성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광기는 뭐예요? 이성을 상실한 거잖아요. 네. 이성적 바탕을 완전히 상실한 어떤 세계입니다. 그것과 같이 보고 있었다. 의도적 꿈꾸기, 집단 창작 등의 운동을 벌였던 초기 모색기에서 시인들은 영감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자, 집단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실에 한 10명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천장에서 사자 발자국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첫 문장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신규철 선생님 두 번째 그 행위죠. 나는 이것으로 내 생각이 끝난 거예요. 내 생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토대로 하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생각하는 또 한 부분을 서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보세요. 자, 천정에서 사자 발자국들이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럼 나는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겠지.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투영시켜서 표현해 내겠죠. 근데 나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은 이미 뭐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결탁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염이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언어잖아. 언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 이것을, 이 의미망을 벗어나고자 이렇게 썼어요. 일단은. 근데 그 다음엔 또 뭘 써야 되죠? 뭘 써야 되죠? 나는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신규철 선생님 뭘 하시겠어요? 버떡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돼요. 그 발자국에는 인디안의 시체가 들어있다. 발자국에는 인디안 시체가 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임영자 선생님. 그 다음 그냥 헐 할까요? 인디안에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인디안에 아픔들이 들려온다. 아픔들이, 인디안의 아픔이 들린다. 들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선수. 인디언들은 사과 갯접 속에서 흘러나왔다. 인디안이 어디에서 사과 개짝에서 나왔다. 사과 개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강선수. 인디언 계속 물고 가야 돼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해보자고. 참 완전 달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벽에서 매미 소리가 나 쓸데없는 뜬금없는 거해도 되죠. 벽 속에는 매미 소리가. 벽 속에는 뭐 매미가 울었다. 네. 매미가 울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요? 응. 앞에서부터 오신. 응. 앞에부터 할 거예요. 앞에 쳐다보신. 승영 씨 하면. 유인혁 선생님. 인디아는 다시 돌아왔어요. 초현실적인 낭만주의. 초현실주의적인 낭만주의다. 낭만주의자다. 그 다음에 일곱. 여덟.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 아홉 번째, 마지막. 옥상에서 새처럼 날아가는. 옥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다. 자,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자, 이걸 보면요. 자, 천장에서 사자 발자국이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그 발자국에는 인디안의 시체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헐. 뭐가 들린다고? 인디안들의 아픔이 들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디안은 사과 개짝에서부터 나왔다. 저 인디안은 사과 개짝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벽 속에는 매미가 울었다.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벽 속에서. 그 다음에 인디안들은 초현실주의자와 낭만주의자들이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난다. 옥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날아갔다. 말 돼요, 안 돼요? 시가 되잖아요. 자, 다시 가봅시다. 자, 천장에 발자국이 돌아다니고, 발자국에 인디안 시체가 있고, 거기는 전부 다 모든 인디언들의 아픔이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뭐요? 저 인디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과 개짝에서 왔다. 그 다음에 벽 속에서는 매미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 뭐요? 인디언들은 초현실주의적 낭만주의자다. 생각이 안 난다. 옥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렸다.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인디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죠. 이미지에 우리는 자꾸만 딸려 들어간다고요. 의미화된 우리들의 제도죠. 그래서 자꾸만 인디언이 어떻고 자꾸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 글을 배울 때는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가 창작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하나 딱 갖고 와요. 시행, 첫 행을. 그러면 쫙 돌아가면서요. 눈 감고 5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머릿속에 생각되는 것들을 생각해라. 그냥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렇게 하고 문장을 딱 이렇게 해서 딱 펼쳐요. 이걸 딱 펼치고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 2초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2초를. 2초를 넘어가면 안 돼요. 탁탁탁탁탁 진행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쓰여진 시들이 우리가 머리통을 빠개가면서 일주일 한 달 썼던 시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고 신기해요. 그 연습을 늘 했어요. 그 연습을 늘 했습니다. 우린 지금 낯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씨 뭘로 대답해야 되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이렇게 당황스러워서. 근데 이런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금방금방 나옵니다. 금방금방. 자, 시를 쓸 때요. 우리는 여기에 걸리잖아요. 이 문장 다음에 내가 어떤 문장으로 나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문장으로 이것을 완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압박감이죠. 늘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거기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자유스러워진다면 훨씬 더 시 쓰기가 재밌잖아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이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예술적 행위는 놀이입니다. 언어 유희죠. 그 놀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세계가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긴 막대기를 가지면 그 막대기는 기차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배도 되고 총도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5분 동안 기차가 됐다가 다시 실적 나면 뭐가 돼요? 비행기도 됐다가 아니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롤스로이스도 됐다가 오토바이도 됐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타구니에 끼고 다다다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그 속에는 뭐예요? 지치지 않는 흥미진진한 세계가 있죠. 그건 놀이입니다, 놀이. 놀이입니다. 자유롭죠. 근데 어른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컵이라든가 이 안경을 딱 줘놓고 이거 갖고 노시오 하루 종일 줘놓으면 막 욕해요. 놀리냐 지금. 장난하냐. 장난하냐. 애들은 놀아요. 애들은 30살 된 애한테 이 안경 하나 딱 줘놓고 야 엄마 저 시장 갔다 올게 있으라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갔다 올 때까지 놀아요. 갔다 올 때까지. 끊임없는 상상력과 끊임없는 뭐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닉이죠. 상상력이죠. 근데 어른들은 못해요. 이거 안경 갖다 줘놓고 내가 저기 서너 시간 갔다 올 테니까 네 혼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올 때까지 이거 갖고 놀아 그러면 지금 농담 똥 때리나 뭐 이래서 할 겁니다. 그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식은, 어른의 의식은 이미 이 안경이라고 하는 실용성에 고착화되어 버렸대. 안경은 쓰는 것, 그 다음에 이 서고 글씨를 보는 것, 이런 거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로는, 다른 용도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 합니다. 이미 우리의 의식은 그만큼 뭐예요? 경직화되고 의식화되어 버린 거죠. 의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화된 세계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이 얘기 들으면 내가 뭐든지 뚜껑이 열려서 다 될 것 같은데 저것만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뚜껑이 탁 닫혀가지고 이게 열렸던 건가 말았던 건가 이거조차도 분간이 안 가요. 그런 경험 없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다 할 것 같았어요. 막 끄적거리고 막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공부.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빨리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철 타고 오다 보면 뭐 아가씨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뭐도 보면
뭐야,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집에 와서 막상 딱 앉으면 뭐예요? 생각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그 중간에 벌써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까 문 얘기했죠? 경계의 문. 들락날락 하는 경계의 문. 이 문에,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이 문에 다 달았어요. 근데 내가 혼자 딱 나가보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내 세계로 돌아온 거죠. 내 세계로. 옛날 세계로. 자,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서 망명자로 사는 시인의 초상 등의 영감을 수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도시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해요? 아니면 도시의 그 구조에 포함되게 만들어요. 사람을 끊임없이. 종속되게 만들죠. 도시라고 하는 규칙성입니다. 그 규칙성에 종속되게 만듭니다. 초현실주의는 신자연, 역사, 인종 등의 외부 요인에 의지하지 않고도 영감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인정함으로써 시인의 저항과 추방을 멈추게 만들었다. 영감은 인간 속에 있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혼동되며 인간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무엇이 되었다. 이것이 1차 초현실주의 선언이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동기술법, 자기체면, 의조적 꿈꾸기, 집단 창작, 이런 것들이 초기 모색기에서 시인들은 영감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한편으로는 영감으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가장 용감한 시인들은 장애물을 부수고 영감을 추적하여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 버렸다. 초현실주의 운동은 우리들의 개념이 보이는 결핍을 지적하고 위대한 발견들 속에는 이상하게도 종종 방심, 우연, 부주의 등이 끼어든다는 것을 밝혀냈다. 브루통은 명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현상에 매혹되어 인간과 타자가 만나는 장소이며 타자성의 선택된 장으로서 객관적 우연이라 불리는 신비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려고 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타자,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뭐예요? 타자화된 나의 주체성을 완전히 멸해버린 이런 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거나 혹은 찾는 것을 멈출 때 여인, 이미지, 수학이나 생물학 법칙 등의 그 모든 신대륙이 대왕의 한가운데서 불쑥 솟아나는 것이다. 자, 우린 천재들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천재들은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하다. 위대한 시인들은 복잡하다, 단순하다? 단순하다. 시인이 안 된 사람들이, 시인의 급에 못 출연한 사람들이 괜히 똥폼 잡고 복잡하다. 아셨죠? 우리는 모든 규칙 교차하는 자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게 전부다. 우리는 세심한 주의와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솟아나는 것을 안다. 자,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종교적인 어떤 체험과 같은 겁니다. 종교적 체험의 바탕이란 것은 이성적 바탕을 완전히 버려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집착성, 나라고 하는 이 주체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세계를, 어떤 세계를 이루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완전히 버려야만 그 다음 세계를 체화하고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겁니다.